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에 예배드리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주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쌓지 않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말씀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 5번째 시간입니다. 서태평양,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인도와 그리고 한국,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거대한 규모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2의 중국이라 불리고 있어요. 인도가 아무래도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미래에는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인도는 거대한 규모와 경제 성장, 인도 규모가 13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그런 인구 수도 그렇고 경제 성장 상승세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로 과거에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딥파워가 되지는 세력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가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중앙 정부 대신에 13억이나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있어서 미국이랑 비슷한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지방 주가 말입니다. 지방 정부가 자신만의 규제권으로 경제 개발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 집단과 함께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들이. 그래서 이들을 규합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침입을 막강한 군대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인도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군사 장비를 인도에 제공하기 원한다. 양측 대표단이 30억 달러 계약서에 서명하여 최첨단 군 헬기와 기타 장비를 인도군에 판매한다. 얼마 전에 인도를 방문했던 트럼프의 연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와 국민은 거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지 아래 그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실제로 미래의 전략가들도 인도는 미국의 지지 아래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해군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해양 국가입니다.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요 역시 인도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자, 미국은 육상 병력을 줄였으라도 인도양에서 강력한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인도 해양력은 저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인도의 안전은 미국의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가 10년간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급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중국처럼. 그러나 경제력 그 자체로는 인도양을 지배하는 힘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그래서 인도 역시 영내 세력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최강대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는 말하기를 한국은 기술력과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6.25 동란 이후에 계속해서 미군이 바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유주의 진영하고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영일 대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은 바로 공화국 연합군입니다.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동안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대륙 세력 전체주의 진영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중국과 뭐 러시아라든가 북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유착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해양 국가들과는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입국을 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반대로 한국인들 입국을 금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모두 다 격리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미국은요,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도 아직은 한국은 막지는 않고 있어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까이 지내하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입국자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응해서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국민의 시선이 온통 감염자가 많이 나온 신천지나 대구에 집중시키면서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헌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헌법 개정은요, 원래 헌법 128조 1항 개헌에 개헌을 지금 착수했는데, 128조 1항이 뭐냐면, 헌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제적의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발의안은 뭐냐면, 새 발의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에다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원포인트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아가는 문제를 아시면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지만, 자, 이것이 통과되면 그러면 유권자 100만 명이 어쨌다고요? 이 유권자 100만 명은 적어도 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해도 100만 투표인은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교조 민노총 맞춤형 개헌안이다, 맞춤형 개헌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헌법이 바뀌어졌을 때 128조항 1조가 바뀌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 모든 헌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구매 대란 중에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오용이라는 회사는 전국의 마스크 판매 공급량 60%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하면 8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누구였죠?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돈을 버는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중국으로 보냈던 엄청난 분량의 마스크는 상품을 떼고 상호명을 떼고 북한 이름으로 붙여줘서 북한 내부에 오래전부터 들어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에서도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고, 뉴스에 보니까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했고 한국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벌써 외신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 항상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급을 위한, 지금 한국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들이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마스크 공급 때문에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마스크 오브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주민번호에 일치되면 그날에 가서 사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줄을 서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곳에는 휴지라든가 이런 세정제 이런 것은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출하거나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지 주소라든가 신상 정보를 보내주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통제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시티가 바로 대구에서 대구를 그 대표 스마트 시티로 선정을 했어요. 대구랑 세종시와 부산.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5G 라인을 까는 곳이 바로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2천만 대 카메라로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텐왕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의 국민 감시 시스템, 이 시스템이 바로 한국에도 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5G 구축망을 통해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민을 지키는 눈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눈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했던 세상 권력이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서도 보면 확진자나 이런 자가격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 통신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국 화웨이 관련 업체 LGU 플러스 아시죠? LGU 플러스가 바로 투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 화웨이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자, WHO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이 감염된 감염된 우한 바이러스를 세계적 유행 팬데믹 상황으로 규정하고 했는데요. 우한 바이러스와 똑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관한 보드 게임이 있어요. 팬데믹입니다. 그게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선포될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게임이 있어요. 근데 팬데믹에서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은 연구자, 과학자, 위생병, 건축 전문가, 검역 전문가, 비상대책 설계자, 운항 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질병통제팀에 소속되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며 치료제를 개발하고 인류를 구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드게임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기근과 온역이 뭡니까? 온역이 유행병 페스틸런스입니다. 이 페스틸런스가 뭐냐면 페스트예요. 페스트. 유행병이죠. 그런 온역, 사스, 메르스, 우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일본과 중국에는 사실은 거슬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리적인 요건으로 미국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 그런 지리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형적으로 영내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외 강대국인 미국과 반드시 손잡아야 한다. 만일에 손잡게 되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 여러분 잘 뽑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그 당을 떠나서 아니면 지역을 떠나서 지역 감정을 떠나서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한 애국자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국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인 중국과 바다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상대인 일본 사이에 끼어서 한국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외국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강대국들을 두려워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중국 정책은요,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 미국의 보호하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통해서 동일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그런 미국을 우리의 후원자로 그동안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인도는 가까이 나가고 있고, 중국도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옛날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이 지리적 여건, 이것은 끔찍한 그런 지리적 여건이 다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강대국은 의지하면 안 돼요. 만일에 바꿔서 미국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옆에 있는 강대국이라면 미국보다는 멀리 있는 나라를 손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대국은 언제나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언제나 이게 침략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전쟁을 하면서 옆에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를 삼키려고 하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미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지리적 여건이 과거에 그렇게 두려웠고, 과거에 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본의 해양국가 일본에, 그리고 대륙국가 중국에 언제나 침략을 당했던 한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자, 미국 편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힘이 더 강대해지고 중국의 힘이 약해질 때 미국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일본의 힘이 더 강대해지면서 한국은 일본의 영향력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일에 미국이 발을 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힘이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일본의 힘은 팽창하고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절대적인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남북한이 서로 대치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중재자 역할만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북한에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에서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F-35 첨단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제1부부장 누굽니까? 김여정 담화문을 냈어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이다.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돼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남한 전체에 관한 것이랍니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졸지에 대통령이 바보가 되고 겁먹은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4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대, 조선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중국은 한국어 말입니다. 한국에 중국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상당한 기술 중심지가 되었다. 예, 이 기술 아주 탁월하죠. 특히 저 반도체 기술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핸드폰이라든가 TV라든가 가면은 섹션이 삼성이라든가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 섹션이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런 삼성 TV라든가 한국 TV들, LG TV라든가 이런 것, 이런 한국 TV들이 값이 제일 비싸고 화질이 좋고 가장 좋은 데 위치해서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은 뒤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한국 기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기술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은 이 기술을 뺏으려고 그동안 뭘 했느냐, 유학생 댓글부대 동원해서 촛불 집회 참여시켜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을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했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 한국의 임원들, 기업의 임원들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더 높은 연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기술을 다 빼먹은 후에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배신자 아닙니까? 기술을 다 넘긴 것은. 여러분 그 히스기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어리석게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리석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왕궁의 내탕구로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닌데 기술력은 절대로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도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을 다 훔쳐가거든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 기술을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창업자 딸이 고소당한 이유가 기술력 때문이에요. 기술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5G 기술이라든가 뭐 핸드폰, 우리 이런 반도체 기술들 이미 다 넘어가서 지금은 아마 한국이 선두주자로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중국에 거의 빼앗겼거나. 그래서 화웨이 등 통신 장비 업체를 통해서 5G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전 입찰에도 지금 개입해서 이제는 그 이익까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막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영향권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쇠퇴하는 중국과 일어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나라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는 중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한국이 과거 60년간 성공을 거둔 경제 성장 모델로는 더는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이점을 지금보다는 2배나 3배 정도 늘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그 뒤로 한국 뉴스를 틀면 그저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비난하기 바쁜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강대 국가의 이런 경제 지원과 특히 미국에 포함한 그런 국가들의 경제 지원과 6.25 동란 이후에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에 참혹했던 이 나라,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런 참혹했던 이 나라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도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각국이 실리를 취하는 이쯤에서 미국이 자기 나라 실리를 취하는 것은 마땅한데 비난만 하고 있어서 발전이 되느냐, 이익이 있느냐, 그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개선책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미국과 동맹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냥 그동안 주둔비 방위 주둔비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지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군사력을 보내서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거의가 미국에서 다 됐고, 전 세계로 미국이 다 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되고 있어요. 820군데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느냐, 2배나 3배나 줘야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기에 방위 분담금이 아직도 타결이 되지 않는데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피터 자이언은 미래 7개 나라들 중에는요, 중국이 빠져 있어요. 미래 7대 강국에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태리, 프랑스 정도는 들어가는데 중국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의지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생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만주를 통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1세기 태양은 중국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양다리 걸치게 했는데 경제는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 이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아무 혜택 없이 미국에서 무조건 안보, 이 나라 국경을 지켜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의지했는데 중국의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일 때 한국 경제도 호조랍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은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90% 수입이 그렇게 줄어들고 하는데, 현재 내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안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의지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경찰 국가 안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더 이상 세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국만을 지키겠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든지 간에 대신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요,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에너지나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지키기를 원하는 지역은 지키겠죠. 그런 점에서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비해서 서태평양 지역은 밀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함께 가려고 하는 나라는 인도와
일본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대만을 끌어안고 있어요. 자, 미국은요 앞으로 동맹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우방국으로 남으려면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소미아 파기나 사드 배치 갈등 이런 것은 미국을 계속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나 참모들을 제치고 본인이 직접 옵션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딜입니다.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딜을 정말 잘하는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성공적으로 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일본은 미국과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냉전 시대보다 미일 협력이 강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의 좋은 우방이 아니었어요. 그 원자 폭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합한 동맹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전혀 없었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전 느껴요. 어떻게 한국을 무조건 그동안 미국이 지원했을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항상 미국에서 오는 구호 물자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우유 포대, 가루 포대 같은 거 이런 것이 왔어요. 그런 거 우리는 밀가루로 부친 게 안 해 먹었어요. 우유로 부친 게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원하는 그 미국의 지원 물자가 많이 왔고 우리나라를 경제 지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오늘날 그냥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도로 인해서 생명 싸개 속에 이 남한을 싸고 계셨구나. 어쩌면 저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아래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생명 싸개 속에 싸서 이렇게 보관하지 않는다면은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보호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일을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미국에도 안 되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그렇게 미국이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는데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주의 장사꾼 대통령이 됐고 재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4년은 멀어요. 5년이죠 거의.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단위로 막 세계가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호주 정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라. 호주하고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도로 경제적인 역량도 서로 유지를 하라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와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미국과 함께 경제 미래를 구상하는 인도인의 현명함이, 인도 사람은요 열렬하게 대통령을 환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걸 보면서 저는 참 현명하다. 지금 자기 나라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동맹 조건은요, 우선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부합한다고 그래요. 군사력이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국을 우선에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핵이 가는 강대강으로 가면 어림도 없지만 일단 군사력은,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정적인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위험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한국의 시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이제는 수준도 낮아지게 되고 경제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왜 한국을 동맹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붕괴되면서 우한 바이러스로 말이에요. 중국 시장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자재나 소재들이 들어와야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데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도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그다음에 북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불구 상태로 북한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불구. 이게 뭐냐 했더니요. 북한은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살아남는다랍니다. 10년간은 적어도 살아남게 되는데 살아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지만 덕분에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나마 미국이 한국과 결속할 수 있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남한과 결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불구 상태인데 왜 불구 상태냐? 파키스탄하고 인도 그 정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국력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정하지만 이런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는 북한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문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핵시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핵시설은 다른 나라 국가들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존재하고 영구적인 안정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 보유국이지만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 돼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김정은이 없어져도 공산 체제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유엔 경제 제재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은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너무 지금 그런 경제 제재로 북한은 정말 폐쇄 사회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뉴스를 접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요 공산당 당원들이 군인들이 받쳐줘야만이 체제가 유지돼요. 그래서 김정은은 군인들을 위해서 늘 외부에서 오는 물자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정권을 이어갔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가는 것보다는 아마 거의 다 군인들에게로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북한 정권이 왜 불구자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북한이 어렵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정보국이요. 이스라엘 현재 싸우고 있는 나라들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예멘 등의 무장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국이 이 정보국 이름이 정보특수작전연구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모사드라고 합니다. 이 모사드가 세계 각국의 정보원을 통해서 방대한 인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를 빼내는 기술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신문에서. 이란 안에 들어갔어도 그 방대한 자료를 핵미사일 관련 모든 자료를 그대로 다 빼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하는 그런 그 정보원들의 실력을 볼 수가 있는데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이 모사드는 정권에 의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정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표적이 한번 딱 걸리면 표적을 삼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제거하는 그런 대담함이 있고 집요한 공격으로 신분 세탁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 리조트란 거 이런 거 직접 경영하면서 위장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저기 모사드가 북한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늘 살펴보면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레이마니 뒤에 바로 모사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드는 어느 정도냐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그런 이 모사드를 부리기를 살인 주식회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 살인 주식회사가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불구자로서 불구 상태로 북한 정권은 유지되는데 전에 평북 용천에서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타고 간 열차죠. 열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열차가 폭발음을 내면서 화차 두량에 실려 있었던 질산 암모늄 40톤 유류 화차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보니까 리터 지진계로 보니까 지진이 3.6도로 지진이 그 정도로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1톤 폭탄 100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때 그 용천역 주변 2km 그리고 도시 면적 40%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주택은 8,000개 이상이 파괴될 정도로. 그런데 이 열차에는 시리아 핵 연구 시설인 CERS 연구원들, 과학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들이 뭔가를 열차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고 이들은 핵미사일 관련 운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모사드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시리아 12명의 과학자들을 죽이고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열차를 파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첨단 감지 장치 탑재한 장벽 건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보안업체 기술자 컨설턴트를 불러들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들이 모사드 요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은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들의 우리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달렸어요. 계속해서 한국이 친미 반중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친중 반미하면 반대로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냐면 그래도 한국 국력은 그래도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국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계속 존속은 될 것이다. 가난하게 존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존속이 될 것이고 남한은 그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 가시가 옆구리에 있는데 늘 고통스러워요. 고통받지 않는 길은 가시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남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구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시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며 중요한 것은 그들과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의 불신앙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무신론을 몰아내어야 하며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 이런 거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은 소망이 있다. 자 이제 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끝을 맺는데, 한국이 국력으로 인해서, 군사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도 중국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 북한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미국을 보내셔서, 미국의 군대를 보내셔서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며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가 눈의 가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이제는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온 국민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